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2020년 한국경제 최악의 시정기 온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경제의 최악의 위기 상황이 오는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달러 환율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증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난항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최종談판이 5월 10일 날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로 연기되어서 베이징에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한 달 만에 3%씩 급락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협상 성과 없이 갈등만 확산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이 약한 한국의 크나큰 직격탄이 전망이 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환율은 1200원을 찍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파른 환율 상승에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50원까지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환율이 1400원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 1250원까지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현재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금 외환시장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1개월 사이에 말이죠, 원화 가치가 3%가 하락했어요.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신흥 10개국 중 말이죠, 터키,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 번째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도 지금 마이너스 1.0%보다 1.0%가 하락했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보다 더욱더 하락을 해서 세 번째로 하락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터키 말이죠, 터키의 리라화가 출구 없는 급락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는 이유는 말이죠, 관세 인상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요. 또 불안감이 고조되는 그런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에 빠졌죠. 지금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이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아르헨티나는 공공부문의 실제 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공임금을 인하시켜야 됨에도 지금 인하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1997년 11월 IMF 기억하시죠?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당시 1달러에 2,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러한 IMF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미리 달러를 구입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IMF가 터져서 97년 12월부터 98년 1월 사이에 두 달 사이에 말이죠, 약 3,000여 개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실업률이 3.1%에서 4.5%로 폭등하는 등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5월에 원달러 환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 날 원달러 환율이 1165원 70전이었습니다. 2019년 5월 3일
1170원이었고요. 2019년 5월 7일 1160원 50전, 2019년 5월 8일 1160원 40전, 2019년 5월 9일 1170원 80전, 5월 10일 1177원이었다가 5월 13일 날 무려 1187원 50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5월 13일 현재 종가 기준 1180원이 넘은 건 2년 4개월 만입니다. 아시아 주식시장이 오늘 일제히 하락했죠. 코스피도 추가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원달러 환율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해봤는데요. 2019년 1월에는 원달러 변동률이 3.4%가 인상했고요. 2월에 2.8% 인상, 3월에 2.4% 인상, 4월에 3.3% 인상, 5월에 현재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4%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뭐가 하락할까요?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투자하는 것,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적인 금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말이죠. 1997년 외환위기처럼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제에서 가장 좋지 않은 징후가 신뢰보다 불신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를 비롯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등이 가중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하루빨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세 번째, 반도체 수출 부진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6년 9개월 만에 최악을 겪고 있는데요. 거의 7년 만에 경상수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상품 부진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날 발표했죠. 2019년 3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경상수지가 11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냈는데요. 이는 2012년 2분기 109억 4천만 달러 이후 27분기 만에 최소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월별 경상수지를 보겠습니다. 2018년 지난 3월이죠. 51억 달러의 경상수지가 있었고요. 2018년 1사분기 116억 5천만 달러입니다. 2019년 2월에는 36억 달러, 3월에는 48억 2천만 달러, 2019년 1사분기는 112억 5천만 달러가 되겠는데 지난 2018년 1사분기보다 무려 4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월별 수출액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3월에 513억 1천만 달러를 수출했고요. 2018년 1사분기에는 1450억 5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394억 5천만 달러 수출했고요. 3월에는 471억 달러를 수출했고 2019년 올해 1사분기에 1327억 3천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지난 2018년 1사분기보다 123억 2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23억 2천만 달러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 1사분기에 말이죠. 반도체는 지난 2018년 1사분기에 대비 마이너스 20.7%가 감소했고요. 전기, 전자제품은 18.5%가 감소했고 선박은 무려 마이너스 2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2019년 1사분기에 수출을 했는데 감소 국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의 1사분기에 지난 연도보다 1사분기에 마이너스 17.3%가 감소했고요. 중동에는 마이너스 26.5%가 감소했고 동남아는 마이너스 9.1%가 감소했고 EU, 유럽연합에 마이너스 3.7%가 감소했고 중남미는 마이너스 8.7%가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나라는 1사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에 쇼크가 대단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제 상황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징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또 IMF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상당히 쇼크적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는데 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당시 장하성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이죠. 하반기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지만 실제로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무능무책임한 고위 관료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맞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맞아요.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가 부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책 대응 기조에 대해 우선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을 통해 투자와 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 대응 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발표한 경제 활력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특히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참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서민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듯이 현재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의 최악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부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리스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한 대기업들의 실적과 대기업들의 채무가 직격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제 회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리스 회계 기준입니다. IFRS 16 리스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 적용으로 재무제표상 부채 총계가 늘고 부채 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이자 비용 증가와 당기순이익이 축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스 활용도가 높은 항공업계는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대폭 높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리스 부채에 따라 영업비용과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면 법인세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가 줄면 국가 재정에도 타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운용 리스료가 있죠. 이런 운용 리스료가 신규 부채 반영에 지금 항공업계가 비상이 걸렸는데요. 재계에 따르면 운용 리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올해 1분기부터 재무상태표에 계약기간 동안 물건을 빌려온 렌트한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신규로 반영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그간 정액제로 인식해온 운용 리스료, 임차료가 제외되는 대신 감가상각비가 매출원가에 반영됩니다. 그러한 자산에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비를 매출원가에 산입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총액이 줄고 매출총액이 주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금융비용으로 잡힙니다. 이 같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리스 규모가 큰 항공업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649.3%인 아시아나항공의 연결기준 부채 비율은 변경된 회계기준을 반영하면 무려 부채 비율이 900%에서 1000%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간 항공사들은 금융 리스보다 운용 리스가 부채를 평가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선호를 했습니다. 할부 금융과 유사한 금융 리스를 선택하게 되면 항공기 자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할부 잔액에 대한 부채를 떠 안아야 하는 만큼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운용 리스에 눈을 돌려온 것입니다. 운용 리스의 경우 최종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남지만 별도의 자산 부채 반영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비용만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운용 리스가 부채로 잡히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급등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용 리스 규모가 무려 2조 9,481억에 달해 경쟁사인 대한항공 1조 8,151억보다 1조 이상이 아시아나항공이 많습니다. 이렇게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증가 현상은 일부 대기업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6,845억 원 규모의 리스 부채를 반영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리스 부채를 재무제표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회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 1분기부터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택배업계 1위 CJ 대한통운은 역시 새로운 회계 기준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무려 당기순 손실이 128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상반기 1, 4분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크나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상장 기업들이 속속 1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이 1년 전보다 급감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력 기업의 실적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석인데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IT 등 주요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그러면 1, 4분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실적을 도표를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1,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18년도에는 15조 6,422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6조 2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64%가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SK하이닉스입니다. 2018년 1, 4분기 4조 3,673억 원이었는데 2019년은 1조 3,665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무려 68.7%가 감소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영업손실이 2018년 1, 4분기 983억, 2019년에는 영업손실이 1,32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LG화학입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은 6,508억 원, 2019년은 2,754억 원으로서 57.7%가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2018년 7,116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로 영업이익이 3,311억, 무려 53.5%가 감소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요.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폐업도 불사하겠다, 폐업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가 말이죠. 도소매, 음식 숙박, 개인 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을 전환하거나 휴업,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이 폐업 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전혀 계획이 없다가 36.3%입니다. 그럼 폐업한 후에 다시 근로자로 취업하겠다, 20.8%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하면 은퇴하겠다, 20.2%입니다. 타 업종에 재창업하겠다가 17.3%입니다. 내가 하던 사업체를 누군가에게 양도해야 되겠는데 매수자가 없다는 것이 63.1%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되면 생계부담 유지가 걱정이다, 53.9%가 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무려 41.1%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영 상황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업체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의 경상수지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는데요. 매우 악화되었다, 48.2%입니다. 다소 악화되었다, 31.8%입니다. 그러면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
80%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업체도 무려 77.4%입니다. 평균 매출액이 32.6%가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업체들이 77.4%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 그 소중소기업들의 소상공인들의 경상수지 악화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복수 응답을 했는데요.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판매가 부진됐다. 판매가 매출이 안 됐다. 무려 83.5%입니다. 그리고 제품 재료의 원가 상승이 27.8%. 동일 업종, 같은 동종 업종들끼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7.3%. 인건비가 올랐다. 22.3%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현재의 자영업 위기는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바뀌는 것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기와 맞물려 있다며 제2 벤처붐으로 자영업 위기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실물 경제를 좀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째인데요.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심각합니다. 미국 무역 분쟁으로요,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미국 무역전쟁 2라운드 돌입 우려에 한국 증시도 좌불안석입니다. 향후 협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6월에 말이죠. 베이징에서.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 등 불안 요소가 많아 국내 증시에도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예상입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단은 지난 9일 워싱턴에서 1시간 30분간의 짧은 회의와 업무 만찬으로 일정을 간단히 끝낸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2시간 만에 회의 협상 테이블을 접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5,745개 대중 수입품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으며 향후 수입품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수산물과 천연가스 등 600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에 나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후속 협상에 대한 동력 상실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간 추가 관세 부과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을 공산이 큽니다.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적신호가 켜질 수가 있습니다. 양국 간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전쟁이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어든다면 중국에 대한 대부분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물량도 감소하게 돼 직접적인 피해를 볼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소재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뉴욕 증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증시도 휘청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증시 하락세가 예상되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동돼 코스피 추락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역 분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6월 말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을 할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장기화로 갈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무디스 등 3대 평가사가 한국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요, 북한의 군사 행동이 장기화된다면 한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의 4일과 9일 두 번에 걸쳐서 북한이 미사일 단거리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제재를 유지하되 대화는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가, 부동산이 하락이 된다면 역자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도 감소될 것이고 실물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악순환이 된다면 외국의 자금 이탈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면 또한 새로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12가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가소비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 소비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하는데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은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식과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오니까요.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절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많은 정보와 경쟁력이 있어도 소상공인들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정말 경쟁력이 없이는 개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 확장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사업 확장은 절대적으로 금물이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원금을 좀 상환해서 이자 비용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섯 번째입니다. 타인에게 절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 금전 그런 것들 빌려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증 쓰지 마십시오. 보증 서지 마라. 여덟 번째 다니던 직장을 함부로 사직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현재 주거하고 있는 그 아파트요 다운사이징을 해라. 즉 규모를 축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자녀 교육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지출과 또 자녀들 유학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자녀들과 함께 부동산 합숙과 경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환율과 주식시장 그리고 유가 등 실물 경제를 익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